일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바쁘고 번잡한 일과에 휴식을 주는 공간인데요. 맛있는 커피와 차, 간식거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스타벅스.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워낙 이 교통의 요지마다 눈에 띕니다. 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파트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짝, 친구, 동료 또는 배우자도 파트너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깐부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노조도 없는 그들이 22년 만에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뽑아달라는 요구인데요. 얼마 전 들었던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프로모션 때문에 650잔의 커피가 밀려 쌓이기도 했죠. 자, 회사가 진짜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 국정감사에 나온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성공에 취해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추가 상생 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자, 같이 살아야겠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정치권도 이런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해법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 오늘은 특집 20분 인터뷰인데요. 이동형 작가와 함께 여야 대선 슈퍼위크를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금요일에 살롱드 시사, 문화 이야기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본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을 포함해서 총 5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일 대표님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오시니까 예. 오실 때 월요일은 아이고 월요일이구나. 근데 금요일은 더 반가워요. 금요일이네? 그렇군요. 네. 제가 네.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뭐니 해도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됐는데, 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자, 대선 경선 이 예비 후보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기자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8명의 후보 중에 4명의 후보가 4강으로 꼽혔는데요. 네. 선두주자, 그러니까 양강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들어갔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여론조사 추이에서 계속 3위권을 유지했었는데 이 4강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이 티켓이 누구한테 돌아갈지 많이 궁금했었는데 그게 주로 화제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맞습니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아하,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4사람이 4파전을 앞으로 본 경선에서 벌이게 됐는데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가 1위다, 누가 2위다 이런 것들 정치권 좀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냥 받은 글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컷오프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득표 30%가 반영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4명의 후보가 한 달 정도 이 합동 토론회, 그러니까 권역별 순회 토론 7차례 하고 3차례 1대1 맞수 토론을 벌이면서 11월 5일에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 당원 비중이 이제 1차 컷오프 때보다는 조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더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당심, 민심 네. 반반. 5대5입니다. 5대5. 네. 자, 그래서 이 당원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율도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49.94%로 집계가 됐습니다. 절반이 조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볼 때는 모바일 투표 방식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과반이 좀 안 됐지만 최고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행했다라고 얘기하는 6월 11일에 있었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투표를 보면 45.3%거든요. 이거 웃도는 수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관심이 많았고 사람들이 내가 내 손으로 좀 후보를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유불리며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 네 사람이 선출되면서 이 당원이 좀 늘어나고 그 당원 늘어난 그 당원들의 구성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오늘 들어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 네. 또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러니까 사실 네 명이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순회 경선과 토론의 다이나믹스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명이 서로 물고 물리는 역동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인데, 자, 김 대표님, 예. 이 결과 그리고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4강에 오른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하나는 최재형 후보의 뭐 이를테면은 뭐 몰락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게 떨어졌어요. 있고 두 번째는 2030 좀 젊은 보수들이 대거 투표를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장동 파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뭐 양강이다 이런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은 본인이 이제 캠프를 해체를 했다라든지 이러면서 뭔가 메시지가 정돈되지 못한 것 하나,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없는 모습들을 준비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솔직한 게 좋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렇게 나약해서 어디 이거 뭐 여당 이길 수 있겠어 민주당 이런 이제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봐서 이건 아무래도 좀 정치 초보의 어떤 실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요인으로 2030 대거 했는데 6월 11일에 그 전당대회 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뽑혔을 때 당원이 그렇죠. 28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3달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수가 젊은 보수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투표율이 높았어요, 지금. 역대 최고로 찍었거든요. 50% 거의 다 됐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당심이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심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가 하면 그 소수에 의해서 그 지분이 작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는데 분위기가 따로 움직이고 당원도 늘고 투표율도 높다. 그러면 민심에 수렴한다라는 거는 황교안 후보가 사실은 유력한 4강 후보에 계속 언급이 됐거든요.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 내에서는 굉장히 소수가 지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으로 보면 더 작은 소수고요. 투표율이 낮았다고 한다면은 황교안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적극적 투표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세 번째는 대장동 딱 사건 벌어지고 나서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엄청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칠판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뭐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제주지사를 해봤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자체는 제일 잘 알아. 지자체 행정가로 행정 잘하니까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엄청 하고 다녔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막판에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진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세 가지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시고 듣다 보니까 끄떡끄떡 그럴 것 같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아이고 최재형 후보 어떡합니까? 정치권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네, 뭐 입장을 냈습니다. 냈습니까? 예. 끝까지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다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은 캠프를 해체하는 그런 부분들. 물론 캠프를 해체하면서 아니 대선 캠프를 누가 해체해 뭐 이런 지적도 받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새로운 모습이 이제 나오는구나. 진짜 최재형이 나오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 사실은 이 상속세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요건이나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수 강변도, 그러니까 보수 일색으로 가는 그런 공약이나 모습만 보였다. 이게 좀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서 극복을 못한 게 최재형 후보의 최대 실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양강구도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엔 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은 조금 이제 윤 후보가 오래 버티겠느냐 완주 못할 거다. 그럼 최재형이 처음에는 대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함께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보수층에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 윤 후보가 굳건해요. 근데 여러 가지 구설, 지금 2차 컷오프 전에 가장 문제가 뭐 주술, 사주, 미신 뭐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이 천공스승이라고 지칭된 인물, 이거 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름을 또 대놓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천공스승이 인터뷰를 한 모양이죠. 윤석열, 김건희를 만나서 조언을 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YTN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예, 천공 스승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을 해 와서 네. 윤 전 총장 부부를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아하. 특히 눈에 띄는 게 검찰총장 이 사태를 앞두고는 자신이 직접 조언을 해줬다. 이렇게도 밝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정리할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코칭을 해줬다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천공 스승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 이 왕자. 손바닥 왕자, 임금 왕자를 여기서부터 이제 토론에 그렇습니다. 화두가 비롯이 됐죠. 네, 시작이 됐는데 그걸 이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문해 준 게 아니냐. 네. 이런 뭐 의심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반박을 했습니다. 이 누가 해줬는지 어떤 환경에 재미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자신한테 자문을 했으면 그런 건 전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왕자와는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승민 전 의원이 물어봤을 때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아니 멘토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 천공 스승은 멘토 관계가 아니다. 또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한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좀 몇 가지 논란 포인트가 있어요. 있어요. 짚어주세요. 본인이 본인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뭐 천공 스님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천공 스승. 이 명칭이 이런 거죠. 명칭이 이런 건데 원래 이분이 쓰던 게 진정 스님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천공 스승인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스승이라 불러서 쓰게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처음 봤습니다. 천공 스승이라고 본인 이름으로 준일 스승이라고 하세요. 불러줘야죠. 남들이 불러줘야 자기가 되는데 자기를 붙이는데 여기에 하나 좀 약간 놀랐고 또 하나는 이분이 아직 젊더라고요. 그래요? 64년생이에요. 50이 안 됐습니다. 60이 안 됐습니다. 아직 50대예요. 64년생? 예. 아니 이렇게 저도 사진만 얼핏 봤는데 수염 길게 기르고 뭐 이렇게 머리숱이 좀 없는데 하얀색. 그래서 저는 한 80 된 줄 알았습니다. 젊은 분이네요. 아직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놀랐고요. 이분이 좀 사입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테면은 뭐 천부경 뭐 이런 것들 대종교나 이런 증산도 쪽에서 얘기했던 당군이 가져왔다라는 80일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전통 종교와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선거 때문에는 예전에 정감록 이런 게 얼마나 등장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좀 경계선에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엮이는 게 굳이 좋을 거는 하나도 없다. 근데 유승민 후보한테 가서 정법 강의는 들어봤냐? 이렇게 또 얘기를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 이 정법 제가 강의를 좀 몇 개를 봤더니 한 동영상 클립이 한 10,000개 됩니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뭐 엄청 많아요. 세상 만사에 대해서 다 뭐 김연경 배구 선수 얘기도 하고 뭐 연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사평론도 하네요. 약간 소프트한 컨텐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보고 윤석열 후보가 인생의 조언이 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딱히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 처음에는 이제 천공 스승을 아느냐 그러니까 네 누구요? 반문을 하다가 나중에 최보 씨가 아닙니까? 압니다. 멘토라는 건 좀 왜곡된 거고 알긴 아는 관계다. 근데 끝나고 왜 그걸 또 정법을 미신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항의했다고 하니까.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 좀 계속하겠습니까? 뭐 계속까지는 않겠죠. 근데 한번 이미지가 사실은 뭐 몇 개가 연타였잖아요. 주술 손바닥의 왕.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저는 요게 좀 주목이 된 것이 이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이 윤석열 후보를 찾아간 게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먼저 연락이 와서 부부가 여러 차례 만났다. 근데 지금 이게 윤 후보가 토론회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잘 안 만난다. 그런데 여자들이 전보로 많이 가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본인도 같이 또 만났단 말이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2차 컷오프가 넘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오는 주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거의 막바지에 온 거죠?
네, 이제 민주당 경선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순회 경선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 네. 주말인데요. 내일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이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서울 지역 순회 경선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슈퍼위크.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운명이 결정될 텐데요. 네. 지금 보면 투표율이 높아요. 특히 이제 3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74.7%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높네요. 그러니까 2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이 59.66%였으니까 이거 훌쩍 뛰어넘었고요. 뭐 1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77.37% 거기다 네. 못 미치지만 그 정도 급으로 나왔어요. 이야. 그만큼 뜨겁게 좀 붙고 있다. 뜨겁다는 얘기군요. 뜨겁게 뭐 일반 국민도 그렇고 일반 당원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그게 궁금하죠. 그게 네. 궁금한 건데 뭐 이게 다 해석은 다릅니다. 동상이몽인데 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 대장동 이슈가 정말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불안감을 주는 거 불안한 아니냐? 후보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선전하는 그러니까 좀 많이 득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아니다. 대장동 의혹 때문에 오히려 결집을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이 사안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뭐 무슨 배임 혐의라든가 뇌물 혐의로 엮일 만한 게 아닌데 잘한 일인데 이걸 더 이제 응원해주고 지켜주는 의미에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뭐 야권의 공세, 특검을 받아라 이건 굉장히 강하고 네.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딱 집어서 이낙연 후보 답하시오. 특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예,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거죠.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서 이 수도권 마지막 경선에 뜨거워지고 있는 현상.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투표율이 1차 때는 77.37, 네. 2차 때는 49.68로 확 떨어졌다가 3차 때 네네. 다시 74.7로 복원된 거거든요. 예,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V자를 그린 거죠. 그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때 대장동 영향이 좀 뜨거울 많이 때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많이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부의경 뭐 여기에서 그러다가 여기 3차는 아무래도 경기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원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열성 지지자들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48% 지금 남은 이 세 개의 이제 전체에서 48%만 얻으면은 되거든요. 근데 네. 그 전에 한 54% 정도 얻어놨잖아요. 네네. 이미.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보고. 48%만 얻으면 어쨌든 과반이 넘는다라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지금까지 누적된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없는 거는 매우 힘들다. 뒤집어 엎기 뒤집어 힘들다. 이낙연 후보가 이거를 없는 거가 네. 52%를 얻어야 된다라는 건데 거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 합쳐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상 이제 끝났다. 뭐 저는 사실상 그렇게 끝났다. 예,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후에 뭐 소위 말하는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서른 의원이 뭐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 배임으로 구속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2007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박근혜 둘이서 사생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가장 두 후보가 다 정직했어요. 이명박 쪽에서는 박근혜 최태민이 있다, 최순실 있다 그때 얘기하고 그 역사를 다 파냈고. 네, 박근혜 후보는 다스는 BBK. 누구 겁니까? BBK 누구 겁니까? 가장 정직했던 시절. 네. 그래서 거의 원수였거든요. 그렇죠. 원팀 안 됐어요. 근데 이겼잖아요. 원팀이 안 됐지만 이겼다.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뽑히는 후보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차피 지지자들은 이번은 뭐 진보와 보수가 결집하는 선거기 때문에 네.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 못 찍겠다. 이를테면은 지난 2018년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찍겠다. 차라리 이재명 찍게 그런 얘기도 있었죠? 소수의 민주당 당원들이 있었지만 극소수였어요. 사실은 네.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현재 대장동 게이트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느냐,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요. 원팀 또 중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재명 지사가 얼만큼 대장동을 잘 처리하느냐가 문제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얼핏 얘기가 나와서 서른 의원의 이 발언 지금 내일 모레면 결정이 나는데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이죠. 뭔가 해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좀 치열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 얘기 다루기 전에 이 시간의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12시 39분을 넘기고 있는 현재 자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이죠. 8일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인데요.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충분하게 두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4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 천천히 갑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입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죽전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오산에서 남사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현재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운 분기점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났는데요.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부근이시라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전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황은 양양 쪽인데요.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가서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금 교통정보 나가는 사이에 두 분의 전문가는 자, 이낙연 캠프. 자, 이 마지막 수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른 의원의 발언이 파장을 꽤 낳고 있어요. 아까 김 대표님이 언급은 해 주셨지만 박 기자님이 한번 정리를 다시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임 혐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후보가 그렇습니다.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검 받아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같은 있는 건데 맥락을. 그걸 설계한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그럼 당연히 이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수사를 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고 이재명 지사가 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만약에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밝혀져 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안전한 후보, 검증된 후보를 찍어야 된다. 네.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내부에서는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부글부글하죠, 사실은. 네. 아니 왜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같은 당 1위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낙연 캠프를 좀 자극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좀 읽히고 있어요. 어제 박찬대 대변인 말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 어차피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뭐 그걸 다 이제 끄집어내서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후보니까 그렇게 공세를 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다면 원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이재명 캠프에서 더 많이 하겠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제 토론 때는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아니십니까? 이재명 왜 후보 이 그렇죠? 같은 편을 공격하고 저쪽 편의 이 입장에 동조하느냐. 또 섭섭함도 이제 표했죠. 자, 어제부터 일이 커지고 있었던 이 고발 사주 의혹 말이죠.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이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던 김웅 의원의 비판이 쏟아지고 일파만파예요. 자, 김웅 의원의 첫 입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난다는. 계속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계속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그런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했다. 통화는 했을 수도 있다. 여지를 남겼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점은 통화 내용이 아니라 이 통화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한 해명보다는 절차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자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웅 의원의 첫 번째 입장은 이것을 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은 일관적이다. 하지만 통화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뭐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준 사람하고 통화했는데도 그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면
그것도 허위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좀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느껴져요, 저는. 네. 이제 뭐 부인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런 그 입장 발표, 저는 이 민심이 통화 기록 나왔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상당히 이건 김웅 의원을 포함해서 야권이나 검찰에 불리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첫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모약 한제 해드리고 싶어요. 김웅 의원한테 선택적 기억 상실증 네네. 어떻게 가장 그런 것만 다 기억이 안 나고 일상생활에 잘 영위하시는지. 그래서 이거는 그때 첫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법정 다툼에 대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네네네. 내가 전화를 했다 아니면 전화를 안 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 이게 뭐 수사 단계나 아니면은 나중에. 법원에서 법정 다툼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네네. 하니까 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는 게 계속 있는 거고 뭐 또 내로남불을 하셨어요 이분이 또. 뭐 피의 사실 유출이 계속 지속된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대장동 속보 나오는 것도 다 전부 다 피의 사실 유출입니다 지금. 네네. 그렇죠. 양쪽에서 다 쏟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언론이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지금 취재를 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쪽 다. 예,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또. 그러니까 분리하면은 다 이런 범죄 혐의에 있는 분들은 다 피의 사실 유출이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네. 예,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남은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김웅이 조성은한테 전화를 한 거는 이제 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고. 아직도 손중성 보냄에서 손중성이 누군가에게 해서 김웅한테 전달이 된 것까지는 대충 알겠는데 네. 그 손준성이 처음 작성한 거냐. 손준성도 누구한테 받아서 이를테면은 네네. 메일로 받았는데 텔레그램으로는 전송은 텔레그램으로 어쨌든 네네. 했는지 이미지 캡처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설은 하나는 김웅 의원이 먼저 초안에 작성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손준성 네가 좀 봐줘 사실 동기한테 그래서 넘겨줘가지고 네네네. 손준성이 이거 이렇게 보고서 했을 조언을 가능성 해서, 네. 뭐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도대체 처음에 누가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작성은 어떻게 누가 네네. 관여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검찰 그러니까 공수처 그래요. 수사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거죠. 야, 그래서 주목받는 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가 그렇죠. 네, 고발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줄 테니 조성은 씨 당신은 이제 접수를 하라. 네. 처음엔 남부지검에 하라. 그다음엔 대검에 하라.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포함된 누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그룹이 있다는. 우리라는 네. 그룹이 그 복수에. 봤을 때.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당시 논란이 됐을 때 선거 과정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이번에 4대강 불법사찰 관련돼 가지고 네네.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기소가 됐는데 뭐 그걸 제가 했는지 자신이 했는지 기억이 또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많이 기억이 안 나죠. 왜 네. 그럴까요? 정치를 하게 되면 기억력이 좀 퇴화가 되나요? 기가 허해서 무슨 침 좀 맞으셔야 되겠어. 측정 부위에. 그거 맞으시면 기가 좀 들어간답니다. 네. 예. 확인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사주하지 마시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정치인 주변에만 그래서 항상 모든 정치인, 누력 정치인, 전 분신술 쓰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아유, 지금 백신을 많이 맞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대장동도 잠깐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발사주 의혹은 이 말씀 나눈 대로 지금 조성은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내가 만약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게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이 한 것으로 얘기될 수 있어서 네네. 난 못 가니 당신이 가시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윤석열 혹은 검찰 표현이 이제 언론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요거 조성은 씨가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체는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네네. 얘기하고 어떤 매체는 없다 뭐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성은 씨 말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파일을 받게 된다면 지금 파일을 이게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청구가 받아들여서 파일을 받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들여다 본 다음에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이름이 언급이 됐는지 네네. 보고 밝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통화한 거고 본인이 들은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 또 폰에서 나온 파일이지만 네. 지금 수사 중인 증거니 정보 공개 그렇죠. 청구를 한다는 거 공개해도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절차죠. 건데 공수처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조성은 씨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걸. 그 자신은 통화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정말 오래돼서 그 전체적으로는 다. 네.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대장동 문제 지금 뭐 국정감사장에서도 폭로도 나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임위가 파행도 겪고 그런데 이제 원외 대표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도보 투쟁을 시작했었어요. 시위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게 오늘부터 시작.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농성을 하는 거예요. 조를 짰어요. 천막에서.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도 지켜보고 있지만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 밝힐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준석 대표나 뭐 김기현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이게 거리마다 현수막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전은 지금 세게 하고 있죠. 네. 세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아예 장애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천막 치고 도보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면밀히 본 다음에 다음 스텝을 더 밟아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기반하고 있는 자료가 바로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19개의 녹취 파일을 근거로 50억 약속클럽 이제 명단도 등장했고 맞다 틀리다 논쟁도 있어요. 우리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성남시 의회 측에 거액 로비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고 또 이제 원유철 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팩트가 좀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간만에 KBS가 오랜만에 단독 보도를 했어요. 어젯밤에. 예. 간만에가 붙습니까? 예, 간만에죠. 이거 네네. 관련해서 뭐 언론계 용어로 계속 KBS가 물 먹다가 아이고. 예, 이거 네. 했는데 어제 그 녹취록에 네. 이제 350억 원의 실탄을 준비를 해서 성남시의회 의장한테 30억 원. 이거 화천대유가 예. 아니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인 것 화천대유 같아요. 같이. 차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영학 씨랑 김만배 씨랑 같이 얘기하던 게 녹취록이니까 네. 뭐 서로 이제 자금을 마련한 네. 거겠죠. 아무래도 화천대유 자금 같아요. 그들이 주체가. 예. 그래서 350억 실탄으로 성남 시의장한테 30억, 시의원한테 20억 로비를 했다. 네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남 시의장이 아무래도 지금 최윤계 전 성남 시의회 의장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의원에 여러 차례 당선이 됐고 네. 2012년 7월에 성남시 의회 의장을 지냈는데 성남시 의회 의장에 당선되자마자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요. 아, 그래요? 잠시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당을 넘나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경우가 이제 기초 지자체에는 왕왕 있죠. 왕왕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이 되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명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는데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뭐 이렇게 넘어간 이런 네.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회 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초에 설립되는데 주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끌었고 그때 네.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의원들이 다 또 퇴장했습니다. 이거 그래요. 반대한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원유철 의원 부인이 화천대유 고민에서 월 500만 원씩 뭐 이 정도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스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정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공군 그 중사 성추행 가해자 구형 문제라든가 이게 참 안타까운 사회 이슈도 많은데 너무 정치에 매몰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자, 오늘 가장 궁금해하시는 뉴스를 중심으로 두 분과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고요. 자, 디저트송 발표해드립니다. 3660님의 신청곡입니다. 코리아나의 더 빅토리 승리. 자, 정당을 떠나 4강 또 최종 후보로 오르실 후보. 이게 여야 모두 축하드리고요. 탈락한 후보들에게도 응원 보내고 싶네요. 네, 좀 좋은 정치인으로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염원하는 청취자의 문자였습니다. 자, 3660님과 함께 휴대폰 뒷번호 0911-8385-0462-6755 쓰시는 분들께 함께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디저트송 코리아나의 더 빅토리 들으면서 1부 문을 닫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움 또는 그 대책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단도리, 모도리, 잡도리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잡도리입니다. 잡도리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뜻풀이에 제시된 단단히 준비하거나 대책을 세움이 기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잡도리를 다 해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일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잡도리를 못하면 더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요란스럽게 닥달하거나 족치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형사는 이번 일의 주모자를 밝히기 위해서 잡혀온 건달들을 닦아 세우며 잡도리를 하고 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단도리는 일본어 표현인데요. 채비나 단속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끝으로 모도리는 빈틈없이 아주 여무진 사람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영동과 영남권 동해안으로는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도 약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영동 및 경북 동해안으로만 20에서 70mm로 비가 적지 않게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를 넘지 않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5mm 안팎의 비만 뿌려지겠습니다. 이 중부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1도, 강릉 20도, 세종 22, 전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지 쪽에는 비가 오는 데다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좁혀지고 도로도 미끄러우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먼바다와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2.5m로 높고요.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이 높은 물결이 해안 도로를 지금 넘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제주와 남해안 쪽은 모레부터 너울이 또 유입이 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아침과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웃돌다가 금요일부터 쌀쌀해집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9도, 습도는 8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택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는 확진 이후 열흘이 지나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또 재택 치료 대상자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조 씨와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연이은 굿즈 마케팅에 필요를 호소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결국 트럭 시위 등으로 터져나오자 연례 최대 규모의 굿즈 이벤트인 겨울 이프리퀀시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지난 2분기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금도 불어 가계 주식 투자의 상당 부분이 대출을 통한 비투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분이 아니고요. 특집 20분 인터뷰로 준비해봤습니다. 10분 플러스 10분. 자, 유능한 작가이자 또 이제 저자이기도 하고요. 시사평론도 하고 또 기성미디어와 이 뉴미디어를 넘나들면서 활약하고 있는, 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여야 대선 슈퍼위크를 냉철하게 분석해 전망해 줄 인물 누군가 하다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동형 작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네. 이동형 작가의 평론은 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저를 부르는 이유는 딴 거 아니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좀 올려달라. 뭐 그런 제작진의 본인이 팬이 많다는 걸 인정하시는 발언이죠? 네.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받으셔가지고 역시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 하면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었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페셔널. 매일 부르고 싶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시사본부가 새 단장을 하기도 했고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정말 이 뭔가 발언력 있는 또 스타 강사가 필요하기도 했는데 책 제목이, 내신 책 제목이 정치과외 제1교시 그리고 쪽집게 강사다. 뭐 한 7, 8년 전에 낸 책. 네, 흔히 우리가 일타 강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치과외로 인터뷰 컨셉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핵심을 짚어보죠. 현안이 너무 많으니까. 자, 먼저 1교시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확보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희박하다, 어렵다,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명락 대전에 마지막 불이 붙고 있는 사흘. 자, 이재명 지사 3차 투표에서 몇 표 이상 얻어야 결선 없이 민주당 본선 주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매직 넘버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한 20만 표 정도. 약 20만 표. 20만 표. 네. 퍼센트로 따지면 뭐 한 45에서 뭐 50 사이, 47, 8% 얻으면 가능하다. 뭐 제 3후보가 또 그 추미애 후보가 얼마나 얻을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최영일 평론가 이야기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뒤집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히 1, 2를 바꾸려면 이낙연 후보가 한 80% 가까이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3차 선거인단 표에. 거의 싹쓸이 해야 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다. 어렵다. 다만 이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그게 어렵다면 이재명의 과반을 무너뜨리자. 결선으로 가자. 결선으로 가면 며칠 더 시간을 버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이 핫하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그런저런 이유로 조금 시간을 벌어보자는 측면에서는 과반 무너뜨리는 게 제 1차 목표죠. 이긴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1위를 이재명 후보가 하더라도 49.9%가 되면 어쨌든 50%가 안 넘으면 결선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표를 어쨌든 표를 좀 이제
흐트러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 3차 투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율이 지금 1, 2차 때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부에서도 우리 기자와 분석가가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양 캠프, 1, 2위 캠프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이지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이냐 혹은 이재명 위기론에 또 이제 반대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앞서 기자와 평론가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이재명 지사 결집적으로 이제 힘을 싣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캠프마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은 불리하다고 알고 있어도 그럼요. 오늘까지는 유리하게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 그렇게 거 얘기할 아닙니까? 수밖에 없죠. 네네. 근데 1차 선거인단 투표하고 2차 선거인단 결과가 2차가 훨씬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슈퍼이크라고 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58% 나왔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대장동권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차보다 2차가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선거인단 모집할 때 이재명 캠프에서는 1차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 1차에 큰 기대를 걸었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2차 때 선거인단 모집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차 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1차 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게 얻었고 저조했다. 이낙연은 2차에 많이 얻었다고 했는데 또 생각보다 적게 얻었어요. 오히려 추격전을 펴야 될 때 격차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조직은 선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네네네. 결국은 집단지성 또 옛날에 없던 뉴미디어의 탄생. 예전에는 이 정보를 알려면 방송 3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일방적으로 누구 편들어주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 뉴미디어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직표로 어떻게 지상파의 힘이 많이 분산되기도 하고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걸 하나 뜻하는 거고 1차보다 2차 때 이재명이 더 많이 얻었다는 것은 대장동 의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우리 후보 지키자.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인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이면서도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거. 신청하고 또 투표하라 그러면 투표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직장 생활도 있고 일상 생활도 있는데. 이런 정치 고관여층들이 야, 이렇게 대장동으로 흔들리면 1등 후보가 아웃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 연장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결집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차 슈퍼이크가 뭐 80% 가까이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결집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좀 이게 희한하다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이슈가 불탄 게 처음에는 좀 야당에 불리한 고발사주 의혹이 쭉 가다가 하필 이 추석 명절 직전에 대장동이 터지면서 추석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다 대장동이 덮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25일 전후에서 발표된 슈퍼위크 2차가 오히려 더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쏠렸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거가 뭐 10개월, 12개월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지지층은 이 시점에서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층은 선거 한두 달 앞두고 흔들리지만 바뀔 수 있죠. 지지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층이 뭉치는 단계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석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발사주 의혹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고발사주보다는 왕자 논란, 뭐 정법 논란 그런 것이 더 이런 걸로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제가 봤을 때는 대장동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장동권이나 고발사주 의혹은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생각했을 때는 멀리 있는 이슈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혹은 뭐 왕자 이건 내 옆에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흔들려고 하면 대장동보다는 다른 내 옆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흔들어야 된다. 자, 이게 국민의힘에는 뭐 일종의 지금 전략적인 이제 자문이 될 수 있는데 조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낙연 캠프에는 좀 늦은 조언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 결선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며칠이라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까지 호소하고 있는 게 이재명 위기론 리스크 얘기예요. 자, 서른 의원이 이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야, 이렇게 세게 나오면 원팀 가능할까 하는 우려도 민주당 진영 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는 좀 선을 넘은 말 아니냐. 그리고 이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죠.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가정으로 따지면 저도 구속 가능성이 있잖아요. 누구나잖아.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서른 의원이나 뭐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해는 가죠.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지금. 다급하니까. 네, 촉박하기 때문에 센 걸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른 의원의 제가 빙의가 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한테 우리 당의 운명을 민주당 지지층이 맡기려고 하냐. 자꾸 결집하는 거지. 제발 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말을. 저 후보는 안 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가 안 먹혔거든요. 그래도 세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우리 후보가 더 낫다. 이낙연 후보가 더 낫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렇죠. 원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혹시 감정의 골 때문에 저는 분열될 상황. 지금의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은 원팀이 된다고 봐요. 원팀이 된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체험으로 경험으로 습득했고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인제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만일 내가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혹은 뭐 당을 나간다고 하면 정치 인생이 끝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지자들이죠.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뭐 조직으로 하는 정치 선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의원들이 자 이제 한 원팀이 됩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각자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느냐,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친여 성향의 뭐 유튜브 스피커들 있죠. 아니면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설 필요가 있죠. 여론을 좀 만들어주는 진보 진영의 뉴미디어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서로 제각각 골이 깊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간상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야권으로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2차 컷오프 오전에 발표했는데 이게 오히려 양강, 윤석열, 홍준표 이거 뭐 예상 가능했고 유승민까지 예상 가능했죠. 1중 유승민까지 예상 가능해서 4위가 누구냐, 이게 누가 턱걸이 할 거냐 했는데 야, 많은 분들이 최근에 황교안 후보 약진하고 있다 그랬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로 이제 딱 압축됐습니다. 이 작가님 예상하셨습니까? 틀렸습니까? 못했어요. 못했어요? 누구를 보셨어요? 이렇게 됐어. 지금 원희룡, 황교안, 최재형 중에 한 명이 막차를 탄다. 네, 그렇게 그룹을 쳤죠. 다만 지금 여론조사하면 1,000명 정도 샘플, 어떤 여론회사나 거의 1,000명 샘플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희룡, 황교안, 최재형 이분들이 1에서 3%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1,000명 샘플 잡으면 10명에서 30명이 대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라는 여론조사에서 황교안이 1등했다. 근데 B가 하면은 황교안이 꼴찌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0명, 30명이 대답하는 거니까. 오차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해도. 최근에 황교안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4등으로 잡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4강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전체 판세가 흔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황교안 후보가 막차를 탔으면 정말 굉장히 이 국민의힘의 경선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8명 중에 1명으로 얘기할 때와 4명 중에 1명으로 얘기할 때는 또 파워가 다르죠. 그렇죠. 거기다가 1, 2등의 지금 그 표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퍼센트 차이. 4등 후보를 잡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황교안과 손잡는 사람이 이긴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극기 세력과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당내 경선에 승리하지만은 중도층은 멀어진다. 이게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었는데 원희룡 후보가 올라오면서 그런 위험은 사라졌다. 리스크는. 역동이 전혀 다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태경 후보 떨어졌습니다만 아니 뭐 자신을 4위로 올려달라. 그렇죠. 그래야 좋은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또 이런 명분을 얘기했어요. 홍준표 후보로서는 너무 다행이죠. 하태경 후보가 올라오지 않았다. 좀 세게 얘기했던 그게 실현된 결과네요. 여권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최재형 후보가 올라오는 게 나을 거라고 봤을 거예요. 또 원희룡 후보가 지금 지금까지 TV 토론 한 거 보면 윤석열, 홍준표 공격보다는 이재명 공격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럼 본선 지금 베스트 4에 가서도 계속 이재명만 공격할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여권으로는 좀 안 좋은 카드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등수와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는 것,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제 평론가나 분석가들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오늘 1, 2, 3, 4위가 과연 어느 정도 득표를 했을까? 그 뭐 딱 이제 숫자도 지금 뭐 돌아다녀요. 메신저 내에는 믿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보시기에 윤석열 대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 윤석열 대세론은 저는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국민들한테 귀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 네. 왕자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미신,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거 트라우마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일 지금은 뭐 그냥 아직 우혹이고 아무것도 입증된 건 없습니다만 네. 그게 만약 사실로 가정하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점쟁이한테 정책을 묻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이 국민들에게 있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그런데 하필 요때 이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1등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표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홍준표 후보와. 예.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윤석열은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네. 홍준표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골든 크로스. 추석 전에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본인이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여론조사는 또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엎치락뒤치락 했으니까 그걸 되길 바랄 테지만 이게 여론조사하고 당내 경선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만 이게 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 의견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결과로 봤을 때 아직 저는 골든크로스 안 됐다고 보고 그럼 앞으로는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계속해서 실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그 실수를 줄이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면 이게 잔 펀치에 네. 다운될 수 있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렇죠. 그러듯이. 가는 비에 옷이 젖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잔 펀치에 다운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의 선거를 보면 상대가 뭐 잘해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본인의 자책수 때문에 그럼요. 넘어지는 경우들이 네. 많은 걸 보면 말실수, 구설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교훈들이 있죠. 자, 지금 이제 이 4위 원희룡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 3위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에 좀 휘둘릴 가능성은 낮아졌다. 네. 좀 중도적인 흐름으로 가겠다. 근데 4위에 힘들게 올라왔어요. 혹시 약진 가능성 있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힘들어 보이죠. 힘들다 현재는. 네. 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지금 뭐 여의도 바닥에 돌아다니는 소문은 차기 당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통 대선에 나올 때 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체급을 높이는 그럼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도 꼭 이번 대선을 노렸다기보다도 차기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 4명 주자 간에 혹시 연대 가능성은요? 그런데 4명 주자가 연대를 한다. 네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누구한 홍준표 후보를 민다. 손잡는다고 해서 표가 요동치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움직인다면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만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할 거거든요. 혼자? 네. 그럴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3파전 플러스 1. 이 정도 구도에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4위 주자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저는 없다고 봐요. 본인의 정치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1교시는 민주당으로 시작을 했고요. 2교시는 국민의힘. 오늘 이제 컷오프, 2차 컷오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3교시. 자, 지금 이 대선 레이스 여야 주자들 지지율이 탄탄한데 가진 여러 가지 그 어느 때보다 전 시대 정신이나 정책은 실종됐고 그렇죠.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가는 선거라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으니까 자, 문제는 이제 여야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이제 민주당은 뭐 오는 주말에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11월 5일이면 뭐 한 달 이내로 끝나니까 자, 지금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본선 경쟁력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네거티브 때문에 시대 정신이 사라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십은 있어요. 네. 그 리더십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반대되는 리더십이죠. 네네. 새로운 리더십. 그게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비슷하잖아요. 스타일이. 이제 온화한 리더십이 아니라 그렇죠. 스트롱한 걸 원하는군요. 강한 스트롱맨을 원한다. 그래서 전 대통령 이 3명 중에 한 명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네네네. 그런 리더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변수라고 하면 변수 혹은 본선 경쟁력. 네. 옛날에는 이 본선 경쟁력을 지역으로 따졌어요. 호남이나 영남이냐. 지역주의. 민주당 주자인데 영남 출신이냐.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나온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다 민주당 출신의 영남 주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본고지인 영남에서 표를 뺏어올 수 있는 주자.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역 플러스 세대. 세대. 네, 젊은 층.
노인층. 세대 갈등도 또 심해져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MZ 성별 세대 스타일 다르고요. 성별도 있고 마지막은 부동산. 성별 부동산. 그렇죠. 정책 이슈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정책 이슈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넘어가는데 지역별로는 일단 아까 민주당의 승리 공시. 민주당인데 지역은 출신은 영남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이제 공식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된 거고 세대별로 따지면은 홍준표 후보가 젊은 세대에 상당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예. 과거엔 강성 보수였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 젊은층이 많이 움직여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실질적으로 표는 그렇게 많이 안 갔습니다만 분위기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끌었다. 그 바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점이 있고 또 성별로 따지면 국민의힘 주자들이 여성한테 표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민주당은 나오냐?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잘 나온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성표가 안 나옵니다. 지금. 네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성표가 좀 많이 나왔죠. 갔는데. 그러면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이 다 여성에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또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본선 갔을 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그렇죠. 여성들의 선택. 그렇죠. 이런 점도 볼 필요 있고 부동산은 LH 때문에 민주당이 손해를 많이 봤는데 자 대장동 있죠. 근데 이번에 또 뭐 김기현 터지고 뭐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떳떳하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5개월 남았기 때문에. 야, 뭐 아주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고정적인 선거 공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선거는 요동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 방점이 확 느껴지네요. 오늘 뭐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 들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형 작가 또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사본부가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죠. 바로 편의점 상품권. 그동안 지난주는 저희가 땡땡 컵라면을 많이 드리다가 이젠 골라서 드시라고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콜드플레이와 BTS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사와 영화, 시사와 음악도 콜라보를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품격 예술방송 살롱 드 시사. 자, 문을 열었고요. 자, 오늘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 단독으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일 평론가와 강유정의 콜라보기도 하죠. 와, 신난다. 일단 뭐 재미있고 또 유익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김한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석입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과 함께 영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실 텐데 첫 번째 이슈를 오디오로 들려드리죠. 그는 말일세 조선 최고의 환상쟁이였어. 아, 자네로구만.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네. 이때는 오징어 게임의 456번이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게요. 네. 연기 대단했는데 영화 관상의 일부 대사입니다. 김내경이 해서 맞아요. 송강호 씨가 연기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미신, 주술, 그리고 점. 야, 이게 있죠. 현대사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까지 등장을 해서 자,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 왕이 될 상이냐. 자, TV 토론회 때도 미신주술 뭐 어떤 역술인을 아느냐 질문과 답이 이어졌는데 이런 논란 보시면서 이게 또 문화평론가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목격을 못하고 누가 전원으로 뭐 야권 후보의 손에 뭐 왕자가 새겨져 있었더라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이게 뭐 후보 토론회에서 합성 짤 이런 게 있으니까. 밈이 요즘에 워낙에 유행이니까 아, 그런 밈이 나왔나 했더니 이게 사실이라서 첫 번째 놀랐고요. 그리고 1회가 아니라 3회 연속이었다는 점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한 번은 되게 사람들에게 실수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죠. 세 번 정도면 의도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저는 이게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개연적인 상상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대답이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아서 이 석연치 않음은 그 궁금증이 매우 선정적이었던 데 비해서 네. 대답은 그 선정적인 부분을 다 피해 나가서 하려다 보니까 미진한 거죠.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대답으로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문현답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답이 더 우답이 돼버린 경우들을 의혹뿐만 아니라 품위 훼손하는 이런 답들이 나왔잖아요. 가령 네. 손가락만 씻는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 네. 점의 어떤 역술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개인의 품위에 대해서 연상할 수 있는 부분에 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 또 이게 또 다 자책골이었던 셈이죠.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고요. 네. 제가 방금 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신이나 주술, 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믿진 않아도 네.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대상인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 왜 일간지 같은 데 뒤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나오죠. 있으면 보잖아요. 안 믿어도 보죠. 그죠. 그러니까 6년 말띠는 오늘 어떤가. 찾아서 보진 않더라도 네. 뭐 인터넷 메시지에 오늘의 운세 정도 전달이 되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을 누르라는 말처럼 들려서 네. 좀 무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벌어져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오디오로 들으셨지만 영화 관상 2013년에 저도 이거 너무 재밌게 봐서 그렇죠. 야, 우리나라 네. 영화 중에 이렇게 몰입감 맞습니다. 있고 네. 흥미진진한 영화가 있었던가 한번 관상 오늘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영화의 뭐 내용과 의미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로 시작해요. 어느 관상가가 나더러 죽고 나서 목이 잘릴 거라고 하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나 보다. 나 목 잘 붙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한명회였던 거죠. 나중에 부관참시가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죽고 나서 다시 목이 잘리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시대에는 그런 상징적인 네. 형벌도 네. 많았으니까요. 점이 결국은 맞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이때 당시에 뭐 궁합, 관상 이렇게 좀 우리의 전통적인 역술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1탄이 바로 관상이었던 거고요. 너무 잘 나왔죠, 영화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송강호 씨가 관상을 매우 잘 보는 관상가였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좀 내려가 살고 있는 겁니다. 궁벽한 데 살면서 네. 왜냐하면 자기가 관상을 계속 볼 때 오히려 아들한테 이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농담처럼 관상가도 자기 관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도사들을 보면 네. 한 영화다는데 본인은 왜 저렇게 사실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과하고 지내다가 그 관상으로 돈을 버는 기생.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생들에게 너는 코에다 점만 찍으면 인기가 폭발할 거다. 말하자면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인기가 많을 것인가를 그렇게 조언하는 정도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다가 보니 워낙 소문이 나서 드디어 이제는 연예계 혹은 이런 어떤 정관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정관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어찌하면 내가 조금 더 출세할까를 묻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돈과 돈이 오가는 거래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진중하게 우리의 역사를 혹은 왕권을 지켜야 하는데 관상을 봐주시오라는 김종서의 요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그저 돈이나 벌던 관상가에서 갑자기 세조도 만나고 한명회도 만나고 김종서도 만나게 되는 누가 영물을 꾸밀까 이런 것도 그렇죠. 그 안으로 되고.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영화가 바로 관상입니다. 야, 관상 그 얘기가 벌써 한 8년 전 영화인데 너무 좋은 영화라는 게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 것 그렇죠. 같아요. 김종서 장군이 이제 백윤식 씨가 호랑이의 관상으로 등장을 해서 관상이다. 세조는 이제 이정재 씨가 이리의 관상이다. 그때 이정재 씨의 연기가 폭발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다음 작품은 또 어떤 걸 우리가 지금 이 대선 전국에 한번 이 교훈 삼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작품으로는 이제 킹메이커라는 외국 작품입니다. 킹메이커. 이 외국 작품인데 우리나라는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고. 이 관상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수양의 이마에 점을 새겨 넣으면은 영모의 상을 바꿀 수 있다. 기억나요. 라고 해서 거기에서 문신을 새기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네.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손바닥에 뭘 쓴다거나 혹은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뭐를 새겨 넣는거나 하면 네. 운명이 바뀔 거라는 이게 기대감. 손바닥 왕자하고 좀 비슷한 면이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새겨 넣으면은 운세가 바뀐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말하자면은 자기 체면이죠. 자기 체면 그렇죠. 같은 것들인데 자기 암시, 이 관상이 특히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깊게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이 지금도 연출된다면 킹메이커는 이런 왕자를 새기거나 혹은 이렇게 얼굴에 뭐 점을 새기거나 하는 어떤 행위의 문제라기보다 원래요 이 영화의 제목이 그 The Ides of March라고 3월 15일 이 아이디스가 가장 높은 숫자래요. 그러니까 3월 15일이 오히려 달로 치면 가장 꽉 차고 달의 가장 높은 곳이다. 네, 산으로 네. 치면 하산 지점이다라고 해서 이런 제목이 얘기한다.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원제는 킹메이커가 아니고 아니에요. 국내에서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왜 바뀌었느냐. 네. 딱 하나입니다. 네. 대선에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인 거죠. 미국 대선. 네, 미국 대선에 관련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원래 섹스피어의 희곡의 시저를 원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줄리어스 시저. 시저를 하더라도 다들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죠. 뭔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영화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뭘 하지? 사실 우리나라 왕권 국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영국이나 일본처럼 상징적으로 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게 그 절대 권력을 당분간이라도 5년이라도 갖게 되는 대통령을 만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완전 생뚱맞게 킹메이커로 바뀐 저 사례입니다.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런 영화라고 하면 한국식으로 이게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해야지 그럼 예를 들면 대권 대선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자꾸 이걸 킹메이커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농담처럼 이제 제가 글을 쓴 것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왕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왕게임. 왕게임. 네. 그 왕게임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게임에서 왕이 되면 아무런 걸 다 해도 되고 전횡을 해요. 이 왕은 왕이 아닌 사람은 지시를 다 따라야 되는 시켜도 거죠. 됩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희화화되는 과정을 주변 사람들은 또 보는 게 사실 왕게임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 왕이라는 이미지에서 사람들을 성군의 이미지라던가 내지는 되게 베푸는 그런 왕의 이미지라기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마치 절대반지를 가진 권력자 이미지를 킹을 떠오르는데 우리 한국 역사가 가슴 아프게도 군부 독재 시절도 오래 겪었고 권위주의 시절도 오래 겪어서 일종의 대통령을 정치 서비스를 해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있는 게 아닐까. 무슨 국민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죠. 그게 아무리 우리가 민주화가 많이 되었지만 직관적으로 킹이다. 왕이다라고 하면은 고생한 왕이라기보다 야 너 네가 왕이야? 이러면은 네가 절대 권력자야 이런 말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 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이렇게 영화 제목으로도 바뀌게 되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더 킹에서도 세상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절대자가 되겠다는 말과 동치가 되다 보니 외국어는요 생각보다 신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왕이 되겠다보다 신이 되겠다. 나는 신이 될 거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겠다. 그렇죠. 오히려 모든 걸 전지전능하다면 신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 왕이란 표현에 참 무척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네가 신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네가 왕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권력을 너무 이제 이 국민들 위에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 좀 봉건적 이미지가 빨리 깨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녹취컷이 나왔어요. 얘기 한번 듣고 올까요?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수사기관에서 복원했는데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공개함으로써 누군가 뭐 망신을 줄 수는 있고 누구한테 뭐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정보라는 거는 공개됐을 때 가장 힘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저도
어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들이 뭐 보고 인정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다양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 그 전후 맥락은 맞습니까? 그러면은 보도된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던 대화 같습니다. 네, 오늘 최경영의 최강시사 조성은 씨 인터뷰 일부를 들려드렸는데요. 자, 그동안 조성은 씨가 이제 초기에 인터뷰를 많이 하다가 인터뷰를 자제했고 최근에 이 통화 녹취가 복원돼서 공개된 이후 지금 또다시 이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발사주 의혹 이게 한번 부침이 있었어요. 대장동 의혹에 확 추석 명절에는 가려졌다가 다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서 김웅 의원 입장은 뭐냐? 오늘 일부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좀 속 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듭 다른 어떤 프레임이나 물타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방금방 조금 따라가죠. 이슈를 따라가보다 보니 그러나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게다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데 비해서 이거는 뭐 검찰이 혹시나 권력을 사유화할 의혹이 있고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당을 통해서 고발이 사주된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건 직관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내 생에 뭐 내 돈을 뺏긴 것 같거나 내 권리를 뺏긴 느낌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 그래서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큰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한 개인이 검사가 이제 기관장 개인의 혹은 개인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좀 사유화해서 이걸 검찰 밖으로 보내서 다시 검찰 안에 돌아오게 한 것이냐 지금까지는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그 일종의 명령 보고 체계 안에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제 이 두 가지가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국민의힘이 검찰 쪽에서 온 고발장을 별 다르지 않게 고발장으로 낸 거는 거의 확인이 된 상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민감한 문제들 가운데서 그럼 검찰이 그래도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로 밝혀진다고. 저는 오늘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런다고 할지언정 직접적으로 형사적으로 물을 건 별로 없다라는 식의 기사까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범죄 아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네. 뭐 윤리적인 비판은 받을지언정.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제가 뭐 법원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고발장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뭐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그것이 입증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법조인들도 있는데 자, 지금 이 사건 참 묘한 사건인데 혹시 뭐 이 영화로 비유하자면 어떤 영화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잘라가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녹취에 집중을 했습니다. 녹취. 네, 왜냐하면 뭐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일단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뭐가 입증이 맞습니다. 되는데 오늘은 녹취인데요. 녹취로 인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환대받은 영화가 첫 번째 영화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국가안보국에서 감청과 도청을 합법적으로 승인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감청을 합법적으로 해버리자.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를 반대하니까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발언권을 제거하는데 이게 우연히 조류 사진 작가가 새 찍는 카메라에 걸려들어요. 그 국회의원을 해치는 장면이?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증거가 우연히 남았군요. 증거가 우연히 남았고 결국 이 녹화 테이프를 두고 NSA와 평범한 한 변호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데 그 마지막 결론도 너무 재밌는 게 이 둘이 오가는 내용을 그냥 스피커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인 거죠. 네, 그래서 언론에 그냥 중계가 돼버리는. 온 세상에 거짓 없이 목소리를 변조할 틈도 없이 생중계돼버리면서 도감청에 의해서 도감청의 오히려 비위가 드러나는 그런 영화라서 골라봤습니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0042님 청취자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와, 옛날 영화다. 몇 년도 영화예요? 이게 90년대 초 영화로 저도 기억하는데 90년대 초? 그럼 뭐 20여 년 된 영화. 윌 스미스가 주인공이었고 가장 그때 핫한 배우였을 때니까. 윌 스미스하고 진 해커먼이 나왔어요? 네. 98년 개봉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참 좋아했는데 기억에서 사라졌던 것을 지금 강 교수님이 복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98년 개봉작이라고 네.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영화 속 현실과 2021년, 23년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다음에 영화가 있다면 또 어떤 거 추천해 주시죠? 이 영화는 거의 정치 뭐 이런 영화에 바이블이 된 듯한데 내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자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모든 분들, 청취자분들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도 녹취록 문제가 나오네요. 사실은 제가 오늘 꼭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진실이 우연하게 포착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포착되기 되게 어렵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에서 그 안상구 잘 아시는 이병헌 씨가 녹취록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맞아요. 그래서 배성우 씨 배우 배성우 네. 씨를 통해서 이경영 씨 옆에 붙여서 그 알땡시계를 줘서 녹취를 하나 땁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죠. 네. 두 번째는 부적절한 파티에 참여하는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몰카를 촬영하는데 이 역시 샴페인이 쏟아지는 바람에 영상 복구가 안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 네,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그 비자금 자료를 공개적으로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밝혀지게 그 USB를 되는데 딱 들던 장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의도적으로 도감청을 통해서 녹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세상을 바꾼 이런 녹취들은 우연히 아까 잠깐 새 촬영하듯이 걸리고 이번에도 우연히 오히려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긴 쉬워도 참 만들어내긴 쉽지 않구나를 보여주는 게 또 영화들이기도 합니다. 야, 이 영화의 권선징악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영화처럼만 돼도 끝에 어쨌든 정의는 그럼요. 구현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내부자들 명대사로 유명한데요. 내부자들의 대사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자,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할까 뭐 이 얘기 이제 지명과 술 이름이 바뀐 대사도 있었고요. 되게 이제 화나는 대사도 있었죠. 어차피 민중은 개 돼지입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영화가 검, 언, 정, 경, 그러니까 검찰 권력. 네. 여기에 이제 저 조승우 씨가 검사죠. 맞습니다. 굉장히 아웃사이더 검사. 네. 언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민일보. 이제 백윤식 씨가. 미래일보. 미래일보. 네, 미래자동차. 자, 그리고 이제 정치와 경제. 네. 재벌도 등장해요. 네네, 미래자동차. 카르텔인데 카르텔이 적나라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거 이병헌 씨가 수상할 때 이 영화 만들 땐 너무 내용이 극단적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국정농단이 일어나면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해서 영화가 약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기억이 나요. 네. 여기서 백윤식 씨가 미래자동차 회장님을 만나서 기사에 난 그 보도를 보면서 그 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이 빨갱이를 때 못 살겠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백윤식 씨가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듯해요. 이 개돼지라는 게 그냥 무시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억을 잘 안 한다.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걸 좀 보여줘야지 이런 대사들도 나중에는 절대로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대중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데요. 라는 대사로 바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전해드리면서는요. 국회의원이 선택적 기억 상실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억 안 납니다는 오히려 정치인이 하고 있고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영화의 대사와 다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18님 청취자분들 문자인데요. 영화와 시사의 콜라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좋아해 주셨고요. 5723님은 강 교수님 팬인 것 같습니다. 강유정 교수님 문학과 영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5723이 강 교수님 사인 한번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자, 살롱드 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말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 9730입니다. 자, 금요일 마지막 코너 스포츠 소식 정리해보는 스포츠본부.
자, KBS 스포츠국에 잘생기고 입담 좋은 정현호 PD가 2주 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PD입니다. 전화로 연결이 오늘은 돼 있습니다. 먼저 축구 얘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맞습니다. 저녁에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아전 국내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2대1 극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경기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후반전에 이제 들어가면서 황인범 선수가 정말 그림 같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고 이때까지만 해도 좀 이제 쉽게 가나 다득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경기 종료 한 10분 전이었죠. 후반 38분에 이제 하르빈 선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해서 야, 이 홈에서 시리아 무승부 조금 위험하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김민재의 헤딩 패스를 받아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죠. 이 슈팅 수를 보시면은 22대 6 여전히 거의 3배 이상으로 압도적인 공격을 보여줬으나 여전히 골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 홈 3연전에서 우리나라가 2승 1무를 진행하면서 한 경기 아직 덜 치른 이란을 제치고 조선두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무패 행진이긴 한데 남은 경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어제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로는 손흥민 선수의 이 사진 세레모니 볼 수 있어서 많은 팬들이 기뻐했는데 이게 무려 2년 만에 필드골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아니 토트넘에서는 뛰었다면 골을 그렇게 넣는 손흥민 선수가 왜 대표팀에서는 이렇게 골 가뭄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손흥민 선수가 너무 애국심이 투철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애국심이 문제다. 네, 대한민국의 캡틴으로서의 중압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공격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는 삼선에서 지원 혹은 이제 수비 가담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시리아전에서는 사실 좀 아쉬웠던 게 황의조와 이 황희찬 선수가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면은 좀 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압박이 덜했을 텐데 이 황의조와 황희찬의 활약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열리는 이란전은 황의조와 황희찬에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더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좀 좋은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주장도 맡고 있고 대표팀 이 캡틴으로서의 중압감, 그렇죠. 머리도 복잡하고 메시랑 비슷하지 않나요? A매치에서는 골 못 넣고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메시보다 힘들다. 자, 우리 대표팀이 휴식을 취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로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으로 날아가서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란과 맞대결인데 이란 원정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 고지대인 아자디 스타디움 저번에 말씀드렸던 치악산 비로봉 경기. 비로봉이라고 얘기하셨죠. 사실 이 저희가 시리아전에서 손흥민 같은 해외파들의 체력을 좀 비축할 수 있게 휴식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번 경기 승리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은 부상당하지 않는 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그 잦은 비행과 이로 인한 시차 적응 때문에 부상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좀 부상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이란의 경계 대상 1순위가 바로 이 메흐디 타레미 선수입니다. 92년생이고 지금 포르투갈 리그인 포르투에서 뛰고 있고 지난 시즌에 이 포르투갈 리그 도움왕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표팀 최종 예선 경기에서 이란은 3경기에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레미 선수의 발끝에서 나오는 패스들을 김민재라든가 김영권 같은 수비들이 잘 막아주는 것이 일단은 경기력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좀 이란 원정 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수비도 잘해야 되고 또 골 결정력도 예리하게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얘기해봤고요. 이제 국내 스포츠 소식을 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됐던 제102회 전국체전 마치 지난 도쿄올림픽처럼 2년 만에 경북 구미에서 개막은 했는데 상당히 좀 규모가 축소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에는 대학부와 일반부를 제외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라든가 진학이 걸려있는 고등부 경기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 중에서는 뭐 김재덕 선수, 황선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좀 출전을 하게 되겠죠. 아, 고등부 경기만 치러지니까 그럼 고등학생 선수들이 나오는데 지금 황선우 선수 수영이고요, 그죠? 맞습니다. 메달은 못 땄지만 상당한 기대주로 우리 주목을 받았고 양궁의 김재덕 선수, 그게 김재덕 선수가 휩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 양궁이 전국체전이 올림픽보다 어려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전국체전이 올림픽보다 어렵다. 이거 굉장히 자부심이 빡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 외에 혹시 좀 더 주목할 선수들이 있습니까? 원곡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비회사 선수, 혼혈 선수인데 앞으로 이제 한국 육상을 이끌어갈 기대주라고 보이고, 저는 이 역도에서 박혜정 선수가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수가 지금 국제대회 포인트에 모자라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못했지만 만약에 도쿄올림픽에 나갔으면 은메달이었습니다. 나갔다면 은메달에 드는 선수다. 그 정도로 지금 쉽게 말해서 같은 나이 때 장미란 선수가 세웠던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장미란의 기록도 갈아치우면서 거기다가 이 장미란 선수가 사실은 먹어도 안 찌는 체질. 그러다 보니까 벌크업, 소위 말하는 증량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장미란과 달리 체격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음 파리올림픽 박혜정 선수가 이제 역도에서 한번 2를 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과정 속에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박혜정 선수의 기록도 기대가 됩니다. 박혜정 선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요. 파리올림픽에서는 우리가 장미란 선수 때는 정말 역도를 즐겨보는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역도에 관심이 좀 또 낮아지지 않았나. 근데 새로운 신예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왜 못 나갔어요? 당시 이제 그 나이 제한도 있었고 이제 너무 어린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은 이제 올림픽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어린 경우에 참가를 하려면 국제대회 많이 나가서 국제대회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데 이 박혜정 선수가 아직까지는 뭐 성장기에 있는 선수고 고등학생의 신분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국제대회 포인트가 좀 모자라서 참가를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에서 또 포인트를 쌓는다면은 큰일을 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잘 키우면 오래 갈 수 있는 또 역도 스타를 하나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황선우 선수도 뭐 메달 못 딴 거 아쉬워하지 않고 세계 선수권에서 약진하겠다. 앞으로를 기대해 주십시오 하면서 파리올림픽에 더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인데. 맞습니다. 자, 이제 10월이니까 메이저리그 말이에요. 올해 정규 시즌 일정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진행 중이긴 한데 자, 미국에 진출한 우리 선수들 올해 어떤 시즌을 보냈는지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우선 이번에 토론토로 이적을 했던 류현진 선수죠. 류현진 선수가 14승 10패, 이제 169이닝을 던지면서 토론토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이 평균 자책점이 4.37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어요. 류현진 선수 5월까지는 평균 자책이 2점대로 역시 류현진이다 했는데 8월부터 갑자기 평균 자책이 7점대로 급등을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35살에 약간의 노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체력 문제라고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동계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먹튀라든가 이런 좀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없기를 역시 류현진의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김광현 선수의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가을 야구를 하긴 했으나 한 경기만에 끝났죠.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패배해서 이제 김광현 선수는 자유계약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즌에 7승 7패에다가 3.46의 평균 자책점. 이 평균 자책만 보면 류현진보다 좋은 성적이었는데 시즌 중반에 뭐 부상도 있고 해서 불펜행을 가는데 이 김광현 선수가 불만을 밝히는 등 팀과의 불화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인트루이스에 잔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메이저리그를 계속 도전할지 아니면은 국내로 복귀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지금 또 분기점에 놓였군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타자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 김하성 선수. 이제 첫 시즌을 맞았잖아요. 근데 타격은 좀 아쉽다. 그러나 수비는 좋았다. 왜냐하면은 2할 초반 그리고 8개 홈런이었으니까 확실히 타격은 아쉽지만 저는 이 김하성 선수가 마이너행 없이 한 시즌을 메이저에서 치렀다는 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타격에서 조금 더 나아진다면은 좋은 성적 기대도 될 것 같고 최지만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일하게 가을 야구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템파베이가 오늘도 이제 극적인 경기를 보여줬는데 2할 2푼 9리에 11홈런 그런데 이 선수 최지만 선수도 3번이나 부상자 명단에 증대되는 등 소위 말하는 내구성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사실 박효준 선수가 이번에 또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타율이 2할이 안 되는 모습은 있었지만 1루수를 제외하고 내야 전 포지션에 외야수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적응력에 있어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양현종 선수가 남았는데 양현종 선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웨이보 공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죠. 만약에 이제 지금 협상 상황으로는 기아 타이거즈 외에도 이제 수많은 팀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만약에 좀 빨리 계약이 끝나면은 이번 달까지도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과연 어떤 모습을 할지 보여줄지 또 누구랑 계약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자, 국내에서의 모습이 또 기대되는 선수도 있고요. 야,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우리 선수들이 또 적지 않게 나가 있다는 걸. 승리에 쳐다보니까 많더라고요. 정 PD님 말씀 유현진, 김하성, 양현종, 박효진, 김광현, 최지만. 자, 좀 아쉬움이 있는 선수도 있고 또 오히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도 있고요. 또 국내 리그에서 보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들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누가 우승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 화요일 스포츠 시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좀 발전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 오늘 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템파베이로 좀 약간 노선을 선회해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는 템파베이로, 네, 최지만의 소속팀이기도 하고 또 오늘 경기에서 소위 말하는 홈스틸이라 그러죠. 홈으로 이제 도루를 하는 그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지난 시즌에 이 아로자레나라는 선수가 단일 포스트 시즌 홈런 신기록을 세웠는데 오늘 홈스틸까지 하는 걸 보면서 역시 가을 DNA가 따로 있는 선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제1라디오, KBS 제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스포츠본부까지 끝났습니다. 정인호 PD와 스포츠본부 했고요.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5854-0676-5300-5176-0311-9220님입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 대체 휴무거든요. 12시 15분에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를 위한 새로 고침. 습관을 바꾸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윤덕원입니다. 때로 종이 한 장은 무게감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쓰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종이 한 장의 노력이 나비 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라우드랩의 김보은